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어제부로 6차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로 예정된 7차 변론기일에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요. 신 실장은 양측 모두 증인으로 신청한 인물로 그 배경이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편 6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과 진실 공방을 벌인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증언을 두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법적 쟁점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헌법재판소가 어제부로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6차 변론기일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제 7차와 8차 두 번의 변론기일이 남아 있는데요. 여러 변수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 변론기일이 추가로 지정될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네, 한두 차례 더 진행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혹시라도 소환 대상인 증인이 나오지 못해서 추가적으로 소환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고요. 특히 재판부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증인들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증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록을 보다 보니 이 증인은 나와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겠다라고 한다면 직권으로 증인을 신청할 여지도 있고 그렇게 증인 신문 절차가 필요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최종 의견 진술과 종합적인 어떤 의견을 이제 밝히고자 하는 절차로서 최후 변론 성격의 기일을 또다시 잡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두 차례, 많게는 세 차례까지는 지정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윤 대통령 측이 그 주 1회 변론을 요구했는데 헌재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거든요. 이걸 받아들일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재판관, 헌법재판소는 기일을 일괄 지정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것을 변경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방어권 보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방어권 보장은 앞서서 증인신문 절차에서 충분히 반대 신문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기일을 다시 직권으로 취소하고 다시 잡기보다는 향후 지정되는 기일에 대해서 조금 시간적 텀을 두고 지정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어제 종일 진행됐던 6차 변론기일을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으로는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가량 진행이 됐는데 과거에 박 전 대통령 때의 어떤 탄핵 심판 과정들을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진행 시간으로 보면 좀 적당한 시간이었습니까? 생각보다는 치열한 공방이 예상됐고 치열한 공방이 있었지만 시간이 아주 길어지거나 특별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정된 시간 안에 증인신문이 모두 종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제주신문, 반대신문 시간을 딱딱 정해줬긴 하지만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직권에 의한 신문이든 또다시 추가 질문에 대한 기회를 얻어서 증인신문이 좀 더 길게 진행되는 경우도 왕왕이 있거든요. 하지만 어제는 비교적 그렇게 길게 진행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오후 6시에 이제 종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후 6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총 8시간 가까이 진행됐기 때문에 더 장시간 재판을 하는 것은 모든 재판 관계인들에게 피로를 호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저녁 6시에 종료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증인은 그 두 번째로 출석한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이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원 체포 지시 여부와 관련해서 이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이 바뀌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 진술이 바뀌었다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즉 증인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다소 일관성에 있어서는 표현의 차이도 있고 과거에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구체적으로 얘기한 부분 때문에 서로 공방을 하고 혼선이 있었던 측면이 있지만 비교적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당시 상황을 묘사할 뿐만 아니라 이 표현이 달라진 부분에 있어서도 본인의 경험과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면서 나름대로 합리성을 갖춘 해석 가능한 어떤 이야기를 한 측면에 있어서는 그 증언이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증언의 증언만으로 모든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재판관들은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과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에 뒷받침되는 증언의 신빙성에 무게를 주는데 관련된 그 진술 중엔 상당 부분 복수의 사람으로부터 확인될 수 있는 진술이라거나 또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될 수 있는 진술을 했기 때문에 신빙성을 가지고 있다. 다만 이제
인원과 의원의 표현이라든가 예. 의원의 표현에 대해서 혼선이 있었다는 부분에 많이 바뀌었던 대해서는 부분. 예, 단어가. 재차 양쪽에서 공박을 했었고 재판관도 직접적으로 이제 신문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정확한 표현은 인원이었다는 것이 어제 확인이 됐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특히 전화횟수에 대해서도 좀 오인될 여지가 있는 1회, 3회를 이야기한 측면, 특히 끄집어내라, 라는 취지를 뭐 데리고 나와라라고 나중에 표현이 순화된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 입장에서는 끄집어내라라는 표현이 나중에 가져올 후폭풍을 고려해서 순화했던 표현이다. 인원과 의원과 요원은 현장에서 너무 즉각적으로 많은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좀 오인되게 표현을 했지만 정확히 예. 기억을 반수해 보니 인원이 정확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이 이런 말도 했잖아요.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후에도 병력 철수 지시를 받지 못했다고 진술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지난달에 이제 계엄 해제 직후에 김영현 전 장관에게 철수를 지시했다라고 했는데 이 주장이 배치된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부분? 그렇습니다. 일단 국회에 의결이 있은 이후에 직후에 나는 계엄 사령관과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해서 군 병력을 철수하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것이 일관된 대통령 측의 주장이지만 예. 어제 각종군 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그런 지시가 없었고 오히려 국방부 장관이 어떻게 하느냐라는 취지로 물어서 제가 임무를 중시하고 철수하겠습니다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철수했을 뿐 대통령으로부터 해당 지시는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의 사실을 둘러싼 진실 공방과 관련해서는 조만간 진실 확인이 좀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굉장히 좀 유의미한 진술이 나왔던 것이 곽정근 전 사령관께서 그 당시 비아폰으로 전화를 받거나 국방부 장관이랑 통화했을 때 그 통화 내용을 스피커폰으로 하는 바람에 화상회의를 통해서 많은 부대 장성들이나 부대원들이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대화를 한 것을 뒤늦게 알게 됐고 그것을 들었다는 장성들이 많이 존재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 즉 2명만 통화를 하면 그 통화 내용이 무엇인지 외부에서 사실은 오인하거나 왜곡될 여지가 있지만 그 통화 내용, 과거의 통화 내용을 들었던 많은 부대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부대원들의 진술을 통해서라도 또는 혹여라도 부대원들이 그 내용을 녹음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 말이 진실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예, 또 어제 눈길을 끈 장면이 그 윤 대통령의 적극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직접 신문은 금지가 됐지만 그 곽 전 사령관 신문에서 이렇게 연필로 메모를 해서 변호사에게 전달하기도 하고 또 직접 정정하는 이런 모습도 보였는데 사실 이 피청구인의 태도 하나하나를 재판관이 다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대통령 측에서는 위기의식을 느꼈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방어를 할 필요성을 느꼈던 사실관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통령에게는 치명적인 불리한 진술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되는 위치에 서 있어서 대리인단에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질문사항을 수정하거나 정정하거나 이런 의견을 개진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어제 이 재판이 이 사건 탄핵 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증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탄핵 심판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계엄 이후에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의 군병력을 투입한 목적과 군병력이 하려는 목적 그리고 국회 의결을 방해하려고 했었는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침해하려고 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인데 그와 관련해서 곽 전 사령관은 본인도 구속 기소돼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위치에도 불구하고 앞서서의 두 사령관과는 다르게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면서 본인이 기억나는 대로 답변을 하는데 그 답변 대부분이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거와 불일치하거나 아예 반대되는 취지의 증언을 했었던 만큼 대통령 측에서는 언성을 높이고 감정적으로 압박을 하면서까지 각종군 사령관의 진술을 신뢰를 떨어뜨리고 신빙성을 낮추기 위해서 탄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야당 정치인들과의 사진도 제시되고 특정 정치인과의 뭐 어떤 모종의 결의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심지어는 대통령 입에서 이 탄핵에 대한 어떤 공작까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의도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격한 모습이 연출됐다라고 보입니다. 예. 그런데 윤 대통령이 오후 4시 반에 시작된 박춘섭 경제수석 증인 신문부터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4시경에 이제 휴정 선언하고 나서 자리를 떠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어떤 이유라고 보셨어요? 네, 곽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 신문에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는데 아예 자리를 떠버리는 것은 좀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죠. 대리인단은 긴 재판을 겪었기 때문에 잠시 휴정하기 위해서 대기실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건강상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해석해 보자면 그러니까 마지막 증인인 박수석의 증인 신문은 대통령에게는 크게 유의미하거나 내가 반대 신문 절차에 꼭 참여해서 방어권을 행사할 만큼 중요 증인이라고 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없다고 하더라도 대리인들이 적절하게 신문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 방어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리를 떠났다고도 볼 수 있고 앞서서 이 곽 전 사령관 증인 신문이 워낙 치열하게 공방이 주고받다 보니 또는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위기의식을 느끼는 듯한 그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기 위한 목적도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7차 변론기일이 있습니다. 4명의 증인 신문이 예정이 돼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경우에는 국회 측이랑 윤 대통령 측 모두 증인으로 신청을 했거든요. 이렇게 양측 모두 증인으로 신청을 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먼저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그 증인이었고요. 다만 추후에 국회도 어차피 증인으로 나올 것이니 우리가 반대 신문만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우리도 물어보고자 하는 걸 주신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겠다라고 이제 증인 신청을 했기 때문에 양측에 모두 주신문의 기회를 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질의의 취지는 예상컨대 대통령 측 증인이고 국가안보실장으로서 국가의 전반적으로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라든가 비상계엄이 이뤄질 수 있었던 그 정당성에 대한 질문들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그 국회 측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다른 취지의 어떤 질문이라든가 부정선거에 실체가 없다라는 취지의 신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은 양측 모두 주신문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 거예요? 각자가 하고자 하는 본래는 반대 신문은 주 신문에서 이야기하는 사실관계와 관련된 반대 신문만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실관계로 질문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회 측에서도 우리도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탄핵소추 사유를 이끌어내 새로운 주장과 사실관계를 신문하겠다라는 측면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왕 나오는 증인 우리도 필요한 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을 강화하겠다라는 게 이 국회 측 증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이런 경우에 는 신문의 순서를 보통 주신문을 하고 반대신문을 하고 이렇게 정해지잖아요. 주신문이 두 번째니까 신청한 순서대로 하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먼저 하고자 하는 측이 먼저 하라고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양측 모두 주신문을 하게 되면 기존 그 증인신문 시간보다 더 늘어나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마 비슷한 시간을 주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30분을 하라, 1시간을 하라고 한다면 추격적으로 압축적으로 대리인단이 질문들을 준비하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 질문이라든가 그 재판부의 직권신문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긴 시간은 주어지지 않을 것 같고 종전기일 6회, 5회 때의 증인신문 시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허용되지 않을까 90분 생각합니다. 정도로. 예. 자, 대통령 측이 이제 그 부정선거 의혹 관련 증인을 추가로 신청을 했고요. 선관위 서버 전문가 조사 등도 신청을 했습니다만 헌재가 이에 대해서는 기각을 했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이미 부정선거와 관련한 증인이 최소 4명 정도가 채택되어 있습니다. 백종욱 국정원 차장 같은 경우도 2023년 국정원에서 선관위 시스템을 이제 점검하는 데 참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을 채택해 주신 것이고요. 예. 조태용 국정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신원식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적어도 3명, 4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지금 증인 신청이 채택이 돼서 증인신문이라는 중요한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이에서 선관위의 서버에 대한 전문가나 이런 것들은 부정선거를 밝히는 소송이 아닌 만큼 부정선거에 시간을 이렇게 많이 할애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증인 신청을 통해서 부정선거의 실체를 밝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상황인데다가 무한정 이해와 관련한 부정선거에 대한 주장을 하는 증인 채택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오히려 이와 관련해서는 뭐 과거의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한 소송들이 최소 150건이 진행됐을 겁니다. 거기서 비슷한 주장들과
비슷한 증거와 비슷한 증인과 비슷한 사실 조회들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서 유의미한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피청구인 측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제출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억컨대 그 100수십 건의 사건 중에 몇 건을 제외하면 대부분 소치하되거나 각하되거나 기각이 됐고 일부 사건들도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인용된 건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 서버 시스템에 대한 그 부당함을 계속 뭐 그걸 좀 확인하려 했다는 얘기도 했었고 피청구인 측에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관련 증인 채택은 신청을 하더라도 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까요? 왜냐하면 부정선거가 가사 있었다 하더라도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존재해서 시스템이 부실하다고 하더라도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나 선관위에 침입을 하고 무력 행사를 하면서 국회의 의정활동을 방해할 정당성이 성립하는가.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있으면 계엄이 합헌이고 위헌이다. 그러면 그 실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중요하게 증거 조사를 해야 되지만 가사 부정선거가 있었거나 부정선거 시스템이 부실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접근으로 다른 수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만큼 부정선거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과 관련한 큰 영향을 좌지우지하긴 어렵고 다만 동기에 참작할 점이 생기는 것이죠. 어떤 동기로 이렇게 불법적인 위헌적인 계엄을 했는가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선도 한에서 그 평가 한도 안에서 증인신문과 사실조회 등을 채택했고 지금 여러 명의 증인들을 채택했다는 거는 그나마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예 묵살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증인들로 채택해서 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다음 주 목요일에 진행되는 8차 변론기일에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앞서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불출석을 사유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또 불출석을 하게 된다면 헌재가 이 조지호 경찰청장을 대신할 어떤 인물을 증인으로 채택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일단 뭐 대체할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서울청장 정도를 생각해 볼 여지가 있고 결국 이렇게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진술한 검찰 조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증거 조사의 필요성이 있고 또 본인 입으로 그 검찰 조사 때 진술한 내용들에 대해서 헌재에서 직접 듣고 그 신빙성 여하를 판단하기 위함이거든요. 혹여라도 건강상의 이유로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재차 소환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마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당시 이 조지호 경찰청장의 지시를 직접적으로 들은 하급 직원에 대해서 그 진술을 어떻게 보면 전원으로 확인하는 절차는 있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자, 윤석열 대통령이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서 10일 동안 약 70차례 외부인 접견을 했는데 이 중에 66회가 변호인 접견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접견 횟수라는 것은 이제 변호인들은 뭐 계속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 횟수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전략의 구체성을 좀 높이고 있다 뭐 이런 걸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변호인의 접견 횟수는 제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만큼 대부분의 일과 시간을 이제 변호사와 보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재판 일정도 마찬가지시고 수사기관의 수사 일정도 굉장히 촉박하고 준비할 것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의 시간은 방어권 행사에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만큼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 변호사들을 만나면서 변론 전략이라든가 증인신문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방어권 행사를 하고 있다라는 단면이 변호인 접견 횟수가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예, 한편 윤 대통령을 제외한 이 내란 혐의 핵심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도 잇따라 열리고 있는데 어제 경찰 수뇌부와 군 예비역 등 이 5명에 대한 재판이 한꺼번에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검찰이 재판부에 굉장히 방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피고인들 숫자도 많고요. 그에
따라서 참고인들이 진술한 진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무죄를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한다고 한다는 것은 검찰이 제출한 수사 기록 중 증거 대부분의 부동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런 진술한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다 증인으로 채택해서 증인 신문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예. 이와 관련해서 검찰은 수사 기록만 4만 쪽이다. 그리고 부동의할 경우 예상되는 증인의 숫자가 520명이다. 그러니까 이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가담되어 있거나 알고 있거나 목격했거나 지시를 받았거나 밑에서 군인들이 어떤 상부의 명령을 받았는지 진술한 사람의 숫자가 수백 명에 이른다는 것이죠. 그런 만큼 굉장히 증인 신문을 많이 해야 되는 형사 재판이 될 것이고, 핵심적인 쟁점도 많을 것이고, 지금 험지 심판보다 훨씬 더 치열한 증거 조사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굉장히 핵심 인물에 대한 재판도 앞으로 본격화될 것이고, 관련자들 대부분 증인대에 서서 증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겠네요. 자, 어제는 이제 공판 준비 기일이었는데 공판 준비 기일의 경우에는 이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잖아요. 그런데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김영군 전 대령이 직접 법정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준비 기일에 직접 출석을 한 거는 어떤 의도라고 봐야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내가 내 재판에 참여권을 행사해서 재판부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재판 절차와 관련해서 나의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부터 사실 증거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앞으로의 입증 계획을 이야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참석해서 본인이 직접 듣고 참여를 한다고 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인 재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참석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참석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대부분 무죄를 주장하면서 내란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겠죠. 그러다 보니 이 내란의 고의를 부인하기 위해서 내가 그 당시에 이것이 이런 폭도행위라든가 비상계엄이 요건이 없음에도 대통령이 위헌적인 명령을 한다던가 이런 거에 대한 인식과 용인이 없었다라는 것을 부인할 것이고, 특히 김봉식 전 청장 같은 경우에는 공모 자체가 없었다. 우리가 이런 일련의 어떤 계엄행위에 대해서 알 수도 없었고 알 수 있는 지혜도 없었고, 우리는 일방적인 어떤 떨어지는 명령에 움직였고, 심지어는 조지호 청장 같은 경우는 치안 활동을 한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행위를 했기 때문에 더 큰 범죄를 막을 수 있었다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할 말이 많은 겁니다. 억울한 점이 많은 겁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 법정에 나와서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 윤 대통령 형사재판과 관련해서 형사합의 25부에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사건이 같이 배당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재판 병합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재판부가 고심 중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단 6명의 피고인들이 지금 형사 25부에 배당되어 있는데 6명을 일주일에 한 번씩만 재판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부담되는 그 기록의 양과 증인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피고인들 모두 병합하면 이 재판부는 정말 굉장히 어려운 노고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판단해야 되는 범위가 너무 늘어나서 판단이 지연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또 병행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한 재판으로 묶지 않으면 증인이 중첩적으로 돼 있는데 이 증인이 여러 재판부에 불려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병행해 달라는 것, 지금 병합해 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일부 피고인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이고, 특히 김용현 전 장관은 대통령 사건과 병합을 해야 내 방어권 보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병합을 해야지만 다수의 피고인이 공동 피고인으로 와서 서로 공동 피고인에게 책임 떠넘기를 했을 때 즉각적으로 현장에서 반박도 가능하고 증인 한 명에 대해서 같은 시간대 증인을 같이 신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장점,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또 재판부가 굉장히 방대한 양을 재판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병합을 하면 문제가 되는 게 이 사람의 사실관계는 축소된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금방 판단이 끝나는데 대통령 건은 한참 진행돼서 이 마지막 사람 것까지 한꺼번에 판결 선고를 해야 되니까 이 사람 것도 먼저 재판하기 어려울 수도 그 비율이 있거든요. 5대5로 맞는 게 아니니까요. 네,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재판부께서는 대통령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 진행해서 그때 사정이나 그때 증거 조사하고 부동의 규모를 보고 선택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재판 그리고 비상계엄 수사 관련 내용들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